안녕하십니까? 하나온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85 붉은 벽돌집을 등지고 태양 앞에 섰으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벽돌집을 등지고 태양 앞에 섰으나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03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85 붉은 벽돌집을 등지고 태양 앞에 섰으나 유치장직이 나를 나오라고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나를 잊어버리고는 있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것을 느끼면서 걸어갔다. 악독한 고문이야 있거나 말거나 오래간만에 걸어본다는 이상한 생각이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다. 어떤 넓은 방에 나를 안내한다. 소련군 장교들이 10여 명이나 있고 통역과 그 밖에 몇몇 정복과 보안대원이 있다. 조형사는 나보고 옷을 벗으라고 한다. 나는 옷을 벗으라는 이유를 물었다. 조형사는 병을 고쳐줄 것이니 벗으라고 강요한다. 나는 조형사가 하라는 대로 5~6월 썩은 고기 같은 몸을 내놓았다. 소련 장교들이 나를 진찰한다. 한참이나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의 썩어가는 팔다리를 만져가며 자기네끼리 뭐라 이야기를 한다. 약 1시간이나 소련 장교들이 진찰을 하다가 나가버린다. 그 뒤를 따라 형사들도 나가버린다. 한참이나 있다가 보안대원 한 사람이 왔다. 나보고 도로 유치장으로 가자고 한다. 이튿날 오후 2시경이다. 조형사가 왔다. 조형사는 유치장직을 보고 문을 열라고 한다. 그는 나보고 동무는 앓고 있으니 집에 나가서 치료를 하시오. 이 조치는 동무를 아주 석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병보석이니 집에서 근실하고 외출도 절대 금합니다. 호출할 때는 언제든지 출두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자아비판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올바른 인민의 열성동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한다. 나는 조형사에게 아우의 형편을 물었다. 형사는 모른다고 한다. 몇 번이나 물어도 모른다고만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획 가버린다. 나는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물어도 그는 오불간이라 하는 태도로 상대를 하지 않는다. 진절머리가 나고 무시무시한 이 마의 보안보 붉은 벽돌집 복도를 안정치 못한 걸음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병보석이란 가석방이라도 갇혔다가 나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그러나 아우의 신상을 몰라서 초조와 불안에 침울하여진다. 6월의 태양은 쨍쨍 내려쬐어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현기증에 눈앞이 감감하여지며 쓰러질 것 같다. 나는 하는 수 없어서 도보안부 건물의 그늘에 누웠다. 한참이나 누웠다가 수돗물을 실컷 마신다. 새로운 기운이 들며 불안전한 보행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식모는 반가워라 나를 맞는다. 식모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숨가쁘게 말한다. 식모는 그 후에도 형사들이 몇 번인가 집에 와서
가택 수사를 하였다는 것과 서점의 책을 모조리 몰수했다는 것과 알도 체포당하였다는 것과 알의 부친도 몇 번이나 왔다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알마저 갇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얼마나 운명의 얄궂은 장난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너무나 참괴한 일이라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함에 어쩔 줄을 모르겠다. 알은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탓으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리고 신세마저 망쳐버렸다. 식모가 점심밥도 저녁밥도 가져왔지만 알의 일이 걱정되어 밥도 먹히지 않는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도 마음이나 머리가 침울하여 머리는 더욱 쑤시고 아프다. 밤이 깊어도 잠도 오지 않고 불안과 걱정에 허탈하였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눈을 붙일 사이도 없이 초여름밤은 가고 벌써 해가 창문을 거울알처럼 비치고 있다. 잠에서 깨어도 머리가 어제보다도 더욱 쑤실 뿐만 아니라 온몸이 중심을 잃은 것 같다. 이런 고통 저런 고통에 고민에 쌓여 정말 정신병자가 된 것 같다. 얼굴을 찌푸리고 낙담조도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치솟는다. 알과 아우 행방을 알고 그 석방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나를 일으킨다. 머리는 봉두 난발로 헝클어져 있다. 2달 남짓히 자란 머리를 한 손잡이 바리깡으로 깎았다. 얼굴도 씻어본다. 심한 고문에 이리저리 찢어진 얼굴의 상처, 또 결절에 썩어서 터진 얼굴을 반창고로 이리저리 치료한다. 다리나 팔뚝의 결절이 터져 썩은 데에 치료를 한다. 옥시풀로 소독한 뒤 머큐름으로 고약을 만들어서 붙이고 집을 떠났다. 먼저 도립병원 서편에 있는 책방에 갔다. 전방안은 산란하고 떠나간 집 같다. 쌓고 꽂혔던 많은 책들은 한 권도 없다. 그뿐인가 서간이 책상이니 하는 비품마저라도 하나도 없다. 덮어놓고 반동분자라 지탄을 받으면 이놈의 공산당 세상에서는 아주 고만이다. 모든 것은 고만이 되고 만다. 20여만 원의 책방은 하루아침 이슬같이 아주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다. 그놈의 공산당의 마적같이 무자비한 놈들에게 대한 역정과 분노에 이를 갈면서 마적의 속을 함흥보안소로 간다. 정보계에 들어갔다. 보안대원은 집에서 압수한 앨범을 펼치고 실제의 나와 사진의 나와 대조하고 확인하는 것 같다. 도 보안부에서 압수한 앨범이 이곳 보안서에 어찌 넘어왔는가 생각을 해본다. 나는 보안대원에게 아우와 알의 행방을 탐문하였다. 그랬더니 보안대원은 수사상 말할 수 없다고 딱 잡아댄다. 암만 알려고 구구이 사정을 하여도 그는 더욱 냉정한 태도로서 거절하고 딴 방으로 가버린다. 나는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다른 보안대원은 가라고 빽빽 소리를 지른다. 한참이나 버티고 있으니 그가 왔다. 나는 그에게 대한 증오함이 불같이 타오르는 눈과 입으로서 그에게 왜 나무 서점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구 가져갔느냐고 대들면서 강도가 아닌가고 육박하였다. 앨범도 나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다시 말을 이어서 이제 내가 이런 몸이 되고 오니 앨범을 두져보는 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위안인데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앨범마저 빼앗았으니 너무나 무자비하오. 지금 앨범을 나에게 주어야 하오. 보안대원은 줄 수 없소 한다. 나는 왜 줄 수 없소? 당신네들이 그것을 뺏어간다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일입니다. 나는 앨범을 펼쳐봄으로써 나의 행복했던 나의 청춘을 반추할 수 있고 또 지금 슬픔과 고독과 불행을 이겨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주입니다. 어서 돌려주시오. 수사상 아직도 필요하니까 줄 수가 없소. 여보세요. 수사는 무슨 수사요? 내가 바로 그 두목인데 나를 수사하면 그만이고 제가 있으면 당신의 법대로 처벌하면 그만이 아니오. 무엇 때문에 남의 재산이나 지나간 청춘의 초상마저 강도질하는 것이요? 하고 악이 받쳐 그에게 덤벼든다. 그는 동무는 아직도 악질적인 반동의 잔재가 그냥 남았소. 제 입감을 시켜야겠소. 입감을 시키려면 시키시오. 무서운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시오. 동무, 적당한 시기에 다시 발언할 테니 집으로 가시오 하며 그는 나를 얼버무려 넘기려 한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무거운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마적의 그네들 공산당과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공산 정치에서는 사람을 하나의 인조인간에 지나지 않게 취급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권의 존귀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림자도 볼 수가 없다. 다만 권력과 폭력으로서 무자비하게 금과 옥조로 마적성을 함부로 한다. 소련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소련과 그 주구들은 장단을 치고 있으나 실은 자기네들의 마적성이 해방된 것이 아닌가. 소련 제국주의의 방식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자기네들의 비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적 소련은 우리에게 무슨 역사의 은인이 되며 또한 무슨 해방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깨뜨린 방해자가 아닌가 저주하고 싶다. 옛날부터 우리네 사람 중에는 애국이나 애국 사람들을 떠받들고 상전으로 갖은 충성을 바쳐 그 죽은 노릇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옛날은 옛날대로 최근에 와서도 외놈 시대는 외놈들의 뒤를 넋 빠지게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외놈 행세까지라도 했었고 이제는 주인을 바꿔서 소련놈 뒤를 쫓아다니고 그네들 턱받이에서 아양을 떨고 소련 말을 한마디라도 할 줄 아는 것을 무슨 장한 벼슬이나 한 것처럼 우쭐하고 심지어는 소련 사람 행세를 하려는 얼빠진 매족자가 그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니 머리가 더욱 무거워지고 암담하다. 나도 문둥병에 걸렸지만 조국도 문둥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린 나 개인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문둥병에 걸린 조국은 죽어도 그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정말로 한탄할 일이다. 덮어놓고 무슨 해니하며 군중 집회를 열어서 소위 올소데이를 하는 따위라든가 또한 경찰의 압력으로서 그날그날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들을 길바닥에다 내몰아서 데모를 하는 따위를 일삼는 소아병적인 신경질적인지 하는 유치한 정치는 없어도 좋을 것이 아닌가라고 챕터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장직이 나를 나오라고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나를 잊어버리고는 있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것을 느끼면서 걸어갔다. 악독한 고문이야 있거나 말거나 오래간만에 걸어본다는 이상한 생각이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다. 어떤 넓은 방에 나를 안내한다. 소련군 장교들이 10여 명이나 있고 통역과 그 밖에 몇몇 정복과 보안대원이 있다. 조영사는 나보고 옷을 벗으라고 한다. 나는 옷을 벗으라는 이유를 물었다.
조용사는 병을 고쳐줄 것이니 벗으라고 강요한다. 나는 조용사가 하라는 대로 5, 6월 썩은 고기 같은 몸을 내놓았다. 소련 장교들이 나를 진찰한다. 한참이나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의 썩어가는 팔다리를 만져가며 자기네끼리 무어라 이야기를 한다. 약 1시간이나 소련 장교들이 진찰을 하다가 나가버린다. 그 뒤를 따라 형사들도 나가버린다. 한참이나 있다가 보안대원 한 사람이 왔다. 나보고 도로 유치장으로 가자고 한다라고 챕터 85를 열고 있는데요. 유치장에 감금되어 숱한 고문과 취조로 인하여 악화될 대로 악화된 문둥병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지 소련군 의무장교가 진찰을 하겠다고 호출을 했던가 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 군 의무장교가 무슨 의술이 그리 많았겠습니까? 쥐뿔도 모르는 햇내기들이 이리저리 살펴보고 의학서적을 찾아보며 연구를 했겠지요. 1시간가량 진찰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던가 본데 하우는 그래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다는 것에 안도 한숨을 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러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동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상황 따위가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찰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 증세를 살피는 것을 뜻한다 하겠고, 한참이나 했는데 시간이 꽤 지나는 동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오후 2시경이다. 조영사가 왔다. 조영사는 유치장직을 보고 문을 열라고 한다. 그는 나보고 동무는 앓고 있으니 집에 나가서 치료를 하시오. 이 조치는 동무를 아주 석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병보석이니 집에서 근신하고 외출도 절대 금합니다. 호출할 때는 언제든지 출두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자아비판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올바른 인민의 열성동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한다. 나는 조영사에게 아우의 형편을 물었다. 형사는 모른다고 한다. 몇 번이나 물어도 모른다고만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획 가버린다. 나는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물어도 그는 오불관이라 하는 태도로 상대를 하지 않는다. 진절머리가 나고 무시무시한 이 마의 보안부, 붉은 벽돌집 복도를 안정치 못한 걸음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병보석이란 가석방이라도 갇혔다가 나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그러나 아우의 신상을 몰라서 초조와 불안에 침울하여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련군 군우간에 진찰이 있은 후 다음 날 가석방이 결정되었던가 봅니다. 2달 동안이나 조사 결과 하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우와 아우의 동료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다 알아냈겠지요. 그래서 몸도 성치 않으니 석방을 하되 가석방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내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우는 자신의 석방의 기쁨보다도 아우의 행방에 대해서 더 관심이 컸겠지요. 그래서 조시훈 형사에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소재를 물었지만 일체 함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병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류 중인 미결수가 병이 날 경우 그를 석방하도록 하는 일을 뜻한다 하겠고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출근이나 등교, 집무 따위를 하지 아니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두라고 하는 것은 관청 같은 곳에 몸소 나아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아비판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는 글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오불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를 뜻하며
특정한 일이나 상황에 대해 자신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라고 하는 것은 마귀 마자인데 마귀, 마법, 악마 등의 뜻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집행기간이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 아래 미리 풀어줌을 뜻한다 하겠고요. 침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기분이 근심이나 걱정 따위로 박지 못하고 우울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태양은 쨍쨍 내려쪼여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현기증에 눈앞이 감감하여 지며 쓰러질 것 같다. 나는 하는 수 없어서 도 보안부 건물의 그늘에 누웠다. 한참이나 누웠다가 수돗물을 실컷 마신다. 새로운 기운이 들며 불완전한 보행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식모는 반가워라 나를 맞는다. 식모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숨가쁘게 말한다. 식모는 그 후에도 형사들이 몇 번인가 집에 와서 가택수사를 하였다는 것과 서점의 책을 모조리 몰수했다는 것과 알도 체포당하였다는 것과 알의 부친도 몇 번이나 왔다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알마저 갇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얼마나 운명의 얄궂은 장난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너무나 참괴한 일이라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함에 어쩔 줄을 모르겠다. 알은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탓으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리고 신세마저 망쳐버렸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서늘한 몸에 잡혀 들어갔다가 초여름이 되어서 자유로운 햇빛을 보니 몸에 현기증이 돌아 석방도 반갑지 않고 그늘에 누웠다가 정신을 차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야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왔던가 봅니다. 아직도 식모는 그대로 있어서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밝혔던가 본데 알도 잡혀가고 서점도 모조리 집기까지 압수해가고 알의 아버지도 몇 번이나 찾아왔었다는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보고를 했나 봅니다. 하온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알의 신세를 망쳤다는 자책감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현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아찔하고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를 뜻한다 하겠고, 감감하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가고 오거나 걸어서 다님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택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나 경찰관 등이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집을 뒤져 범인이나 증거물 따위를 찾는 일을 뜻한다 하길 수 있겠습니다. 몰수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서 범죄 행위와 관계된 물건의 소유권을 범인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얄궂은이라고 했는데 평소와 달리 이상하고 짓궂어 얄밉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개라고 했는데 참혹할 참자에 꼭두각시 개자로 사전에 없는 단어이나 누군가로부터 조롱당하여 창피스럽고 부끄러이 여김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모가 점심밥도 저녁밥도 가져왔지만 아래 일이 걱정되어 밥도 맥히지 않는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도 마음이나 머리가 침울하여 머리는 더욱 쑤시고 아프다. 밤이 깊어도 잠도 오지 않고 불안과 걱정에 허탈하였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눈을 붙일 사이도 없이 초여름밤은 가고 벌써 해가 창문을 거울알처럼 비치고 있다. 잠에서 깨어도 머리가 어제보다도 더욱 쑤실 뿐만 아니라 온몸이 중심을 잃은 것 같다.
이런 고통 저런 고통에 고민에 쌓여 정말 정신병자가 된 것 같다. 얼굴을 찌푸리고 낙담 조도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치솟는다. 알과 아우 행방을 알고 그 석방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나를 일으킨다. 머리는 봉두 난발로 헝클어져 있다. 2달 남짓히 자란 머리를 한 손잡이 바리깡으로 깎았다. 얼굴도 씻어본다. 심한 고문에 이리저리 찢어진 얼굴의 상처, 또 결절에 썩어서 터진 얼굴을 반창고로 이리저리 치료한다. 다리나 팔뚝의 결절이 터져 썩은 데에 치료를 한다. 옥시풀로 소독한 뒤 머큐륨으로 고약을 만들어서 붙이고 집을 떠났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2달 남짓한 수감 생활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머리도 깎지 못하여 마치 미친년 머리처럼 된 것을 바리깡으로 혼자 이발을 하고 골마 터진 상처들도 소독약과 머큐름으로 고약을 만들어 붙였나 봅니다. 그런데 자나깨나 사랑하는 알과 아우의 행방에 대하여 잠도 오지 않고 미칠 지경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네요. 그들의 행방을 추적해보고자 집을 나섰던가 봅니다. 여기서 맥키지 했는데 먹키지의 비표준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몸의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한 상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거나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망하고 맥이 풀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두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낮게 숙임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봉두난발이라고 하는 것은 쑥대강이와 같이 마구 흐트러진 머리털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리깡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일본식 발음으로 이발기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창고라고 하는 것은 연고나 기타 붕대 재료를 피부에 붙이기 위하여 파라고무, 발삼, 라놀린 따위의 끈기 있는 물질을 발라서 만든 헝겊이나 테이프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옥시홀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명은 옥시풀이라 부르는데 과산화수소를 물에 녹인 약품으로 3% 수용액은 소독약으로 쓰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큐로크롬이라고 하는 것은 머큐로크롬으로 불리는 작은 상처에 쓰이는 국소 소독약이며 메르브루민의 상품명인데 흔히 빨간 약으로 불리기도 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약이라고 하는 것은 환부에 바르는 약재인데 부드러워서 바로 바를 수 있는 연고와 굳어 있어서 녹여 발라야 하는 경고로 나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병원 서편에 있는 책방에 갔다. 전방 안은 산란하고 떠나간 집 같다. 쌓고 꽂혔던 많은 책들은 한 권도 없다. 그뿐인가 서간이 책상이니 하는 비품마저라도 하나도 없다. 덮어놓고 반동분자라 지탄을 받으면 이놈의 공산당 세상에서는 아주 고만이다. 모든 것은 고만이 되고 만다. 20여만 원의 책방은 하루아침 이슬같이 아주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다. 그놈의 공산당의 마적같이 무자비한 놈들에게 대한 역정과 분노의 이를 갈면서 마적의 속을 함흥보안소로 간다. 정보계에 들어갔다. 보안대원은 집에서 압수한 앨범을 펼치고 실제의 나와 사진의 나와 대조하고 확인하는 것 같다. 도 보안부에서 압수한 앨범이 이곳 보안소에 어찌 넘어왔는가 생각을 해본다. 나는 보안대원에게 아우와 알의 행방을 탐문하였다. 그랬더니 보안대원은 수사상 말할 수 없다고 딱 잡아댄다. 암만 알려고 구구이 사정을 하여도 그는 더욱 냉정한 태도로서 거절하고 딴 망으로 가버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오는 정신을 가다듬고 먼저 자신이 운영하던 건국서사에 가보았던가 봅니다. 마치 폐허가 된 것처럼 20여만 원 상당의 책들이며 책장마저도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허탈감에 빠졌겠지요. 마치 마적단에게 탈취당한 것처럼 얼마나 공산당이 원한에 사무쳤을까요? 함흥보안소로 가니 보안대원들이 도 보안부에서 가택 수사를 하면서 압수해간 자신의 앨범을 들여다보며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가 봅니다. 하오의 목적은 알과 아우 행방에 대한 것이기에 수소문했지만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은 없고 모두 쉬쉬하며 피했던가 봅니다. 여기서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서가라고 하는 것은 문서나 책 따위를 얹어두거나 꽂아두기를 위해 만든 선반을 뜻하나 책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그리고 지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행동 따위를 잘못했다고 비난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무리를 지어 다니던 도적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못마땅하고 언짢아서 내는 성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개하여 크게 화를 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 따위와 같이 해를 끼치는 무리가 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압수라고 하는 것은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아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탐문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물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제의나 요구, 금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다른 보안대원은 가라고 빽빽 소리를 지른다. 한참이나 버티고 있으니 그가 왔다. 나는 그에게 대한 증오감이 불같이 타오르는 눈과 입으로써 그에게 왜 남의 서점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구 가져가느냐고 대들면서 강도가 아닌가고 육박하였다. 앨범도 나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다시 말을 이어서 이제 내가 이런 몸이 되고 보니 앨범을 두져보는 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유한인데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앨범마저 빼앗으니 너무나 무자비하오. 지금 앨범을 나에게 주어야 하오. 보안대원은 줄 수 없소 한다. 나는 왜 줄 수 없소? 당신들이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일입니다. 나는 앨범을 펼쳐봄으로써 나의 행복했던 나의 청춘을 반추할 수 있고 또 지금 슬픔과 고독과 불행을 이겨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주입니다. 어서 돌려주시오. 수사상 아직도 필요하니까 줄 수가 없어. 여보세요. 수사는 무슨 수사요? 내가 바로 그 두목인데 나를 수사하면 그만이고 제가 있으면 당신의 법대로 처벌하면 그만이 아니오. 무엇 때문에 남의 재산이나 지나간 청춘의 초상마저 강도질하는 것이요 하고 악이 받쳐 그에게 덤벼든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오는 압수해간 담당자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모든 추억이 서려있는 사진첩을 돌려달라고 항의를 했던가 봅니다. 마지막 남은 자신의 지주같은 물품이기에 길을 쓰고 반품받으려 했으나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돌려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네요. 하오는 내가 사건의 주범인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며 어서 나를 법대로 처리하라고 항변했으나 수사관들도 뻔히 아는 사실이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겠지요. 여기서 증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미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짝 가까이 다가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여 마음을 편하게 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했는데 인정이 없고 몹시 모질은 이런 뜻이 되겠고요. 반추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여 기억하고 음미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사상적으로 든든히 받쳐주는 사람이나 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초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과 모습을 뜻하나 여기서는 지난달의 추억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동무는 아직도 악질적인 반동의 잔재가 그냥 남았소. 제 입감을 시켜야 하겠소. 입감을 시키려면 시키시오. 무서운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시오. 동무, 적당한 시기에 다시 반환할 테니 집으로 가시오 하며 그는 나를 얼버무려 넘기려 한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무거운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마적의 그네들 공산당과는 언어가 통하지를 않는다. 공산정치에서는 사람을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게 취급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권의 존귀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림자도 볼 수가 없다. 다만 권력과 폭력으로서 무자비하게 금과 옥조로 마적성을 함부로 한다. 소련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소련과 그 주구들은 장단을 치고 있으나 실은 장인애들의 마적성이 해방된 것이 아닌가. 소련 제국주의 방식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장인애들의 비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적 소련은 우리에게 무슨 역사의 은인이 되며 또한 무슨 해방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깨뜨린 방해자가 아닌가 저조하고 싶다. 옛날부터 우리네 사람 중에는 애국이나 애국 사람들을 떠받들고 상전으로 갖은 충성을 바쳐 그 주구 노릇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라고 수려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보나마나 악에 바친 언행으로 담당자를 대했을 것이 뻔합니다. 형사는 그러니까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며 재수감을 하겠다고 겁을 주었겠지만 그런 것에 절절맬 하운이 아니기에 때가 되면 돌려줄 테니까 집에 돌아가 기다리라고 하니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던 게지요. 일찍이 소련 공산당과 김일성 패당의 생리를 잘 아는 하운으로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선조는 소련이 우리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킨 은혜의 국가라고 했겠지만 소련의 이익과 김일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 하운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운은 우리 민족의 사대주의도 지적하고 있네요. 사대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나 봅니다. 여기서 잔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의 찌꺼기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입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거나 빌린 것을 도로 돌려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금과 옥조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 아끼고 받들어야 할 규범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 또는 후진 민족을 정복하여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침략주의적 경향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권한, 조직 따위가 일정한 정도를 벗어나 강하고 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종에 상대하여 그 주인을 이두식 한자어로 이르던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구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시킴을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따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은 옛날대로 최근에 와서도 외놈 시대는 외놈들의 뒤를 넉빠지게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외놈 행세까지라도 했었고, 이제는 주인을 바꿔서 소련놈 뒤를 쫓아다니고 그네들 턱받이에서 아양을 떨고 소련말을 한마디라도 할 줄 아는 것을 무슨 장한 벼슬이나 한 것처럼 우쭐하고, 심지어는 소련 사람 행세를 하려는 얼빠진 매족자가 그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니 머리가 더욱 무거워지고 암담하다. 나도 문둥병에 걸렸지만 조국도 문둥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린 나 개인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문둥병에 걸린 조국은 죽어도 그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말로 한탄할 일이다. 덮어놓고 무슨 해니 하며 군중대회를 열어서 소위 올소대회를 하는 따위라든가, 또한 경찰의 압력으로서 그날그날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들을 길바닥에다 내몰아서 데모를 하는 따위를 일삼는 소아병적인지 신경질적인지 하는 유치한 정치는 없어도 좋을 것이 아닌가라고 챕터 85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북한이란 공산국가의 실체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합니다. 주구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네요. 일정 시대에서는 일본 놈의 앞잡이로 소련이 진주하자 소련말을 몇 마디 한답시고 소련의 앞잡이로 행세하는 얼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의 국민성이 그러하니 쉽게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지금의 MZ세대에서는 사라질 것이라 믿어봅니다. 모 종편에서 방영하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인민을 잘 먹여 살리기보다는 김일성 세습 정치에 혈안이 되어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꼴을 보면서도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추종하는 파라다이스로 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외놈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 특히 남자를 얕잡아 이르던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제는 했는데 이제는의 비표준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받으려고 알랑거리는 말이나 행동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관청에 나가서 나란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나 그 일을 이르던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쭐이라고 했는데 우쭐의 비표준으로서 의기양양하여 뽐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얼빠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혼미해져 멍한 상태가 된 것을 뜻한다 하겠고요. 매족자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을 뜻하는데 매국노와 같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담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고 막막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청중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동의하는 뜻을 나타낼 때 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병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이 유치하고 감정이 극단적으로 흐르기 쉬운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치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낮거나 세련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78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86 월남을 채촉하는
아르 환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10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